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흔히들 있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억대 연봉을 받는 이혼 남성이 전처에게 약속한 양육비를 다 못 주겠다면서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연봉을 책정하는 기준에 인격도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며 동네 지역공무원과 언쟁하던 52세 남성은 대화 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밥상 위에 놓여있던 상추를 한 주먹 들어서 공무원에게 던졌습니다. 상추는 사실 공무원 얼굴까지 가지도 못한 채 공중에서 흩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은 폭행죄로 1심, 2심 모두 유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런 사건이죠. 잠시 후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법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실 이럴 땐 이런 법의 법률 멘토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박지은 변호사님, 김성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항상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 같아요. 변호사 삶은 재판 갔다가 상담하고 일하고 저는 가끔씩 방송도 좀 하고. 네. 이번에는 이제 이 재판을 하는데 이 반대되는 사건이 두 개 있었는 것 같아요. 네. 한쪽은 양육비를 막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은 10원도 안 주겠다고 하는 있어서 같은 아빠인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차이가 나네요. 의미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렇게 안 살아야지 생각도 들고. 네. 아니, 우리 변호사 하다 보면 자꾸 상담을 하잖아요. 이혼 네, 상담 네, 하다 네. 보면 야, 우리 부부는 정말 괜찮구나. 오. 이런 또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좀 싸웠다가도 네. 이혼 상담 하다 보면 와, 우리 와이프는 그래도 천사구나. 천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좋은 거네요. 네. 네. 김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회의하고 상담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번 주에 이혼 관련은 없었어가지고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 생각은 많이 못 해봤는데 또 은근슬쩍 미혼이시라고 미혼이죠. 또 이렇게 알리시네요. 어필을 하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그럼 빨리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거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네. 자기 아이와 관련된 그 양육비를 깎으려고 이 소송을 낸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억대 연봉,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남성인데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네. 2010년도에 합의 이혼을 하고요. 원래 이제 지금 전처죠. 합의 이혼했으니까 네. 전처에게 자식이 둘이가 있는데 그 둘한테 매달 1인당 150씩 주기로 양육비를 아이 주기로 1인당? 예, 네. 약속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혼하면서 새롭게 다 만난 그 처하고 자식이 있습니다. 어머나. 미리 예상이 됐었는데 아. 이혼을 하고 얼마 안 주다가 내가 지금 양육비를 줄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조금 깎아달라 아니면 없애달라라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양육비 변경 신청 소송인데요. 그걸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옛날부터 다시 결혼해가지고 다시 자식이 생길 걸 알았고 또 전처에 있던 자식 중에 조금 희귀성 난치병 갖고 있는 아이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양육비를 줘야 되지. 그럼요.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다 해가지고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양육비를 깎거나 안 주겠다는 말이 안 된다. 결국은 이 남성의 소송을 기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하고 친권 이런 것들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무책임하다라는 얘기가 네.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 양육권, 친권은 다 엄마 쪽에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개념이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요? 친권이라는 게 네네. 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자식에 대한 특히 미성년 자식에 대한 재산적, 법적 모든 권리를 친권에 그러고요. 재산적, 법적, 뭐 모든 법적, 권리. 신분적 권리를 모든 거를 이제 친권에 친권? 그러고 네. 친권 중에 일부분이 양육권인데 양육권은 직접 키우고 기르는 거를 양육권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는 네. 친권, 양육권이 같이 부부가 공동을 행사하는데 그쵸.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양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할 때 애가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한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양육권은 한 사람이 행사를 하고 양육권을 갖지 않는 배우자 일방이 면접교섭권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 얼마에 한 번씩 만나겠다. 한 번씩 만나는 거. 그러니까 친권도 요새는 많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아이가 뭐 유학을 간다든지 이러면 여권도 만들어야 되고 만약 친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
아빠랑은 안 사는데 아빠한테 도장을 받아와야 되고요. 엄마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친권도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양육권은 무조건 한 사람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몸이 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육권하고 친권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조금 더 더 포괄적인 큰 개념이라고 보면 개념이네요. 되죠.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보면은 이혼율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뭐 아시아 국가 중에는 1위고 OECD 국가 중에는 9위다. 이런 네. 통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친권이랑 양육권에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증가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시아에서 저희 나라 1위, 우리나라 1위일 정도로 네. 예,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이가 없을 때는 뭐 친권 양육권 문제가 없는데 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친권 양육권 문제가 되고 이 양육권 같은 경우에 양육비로 이제 또 돈 문제가 되거든요. 그 한쪽은 양육을 하고 그럼 그 반대쪽은 양육비를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월 얼마씩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소송도 굉장히 쟁점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가정법원에서 이혼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원 판사들이나 아니면 조정위원들이 가장 문제하고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아이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최근에 재판 가보니까 네. 판사님이 네. 갑자기 아내랑 이제 남편이 있으면 그 앞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막 대요. 예를 들어서 뭐 지훈이 있고 성수. 네. 자, 어머니 지훈이의 성수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정법원에서는 아이 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법에서 정하는 이 양육권자를 정하는 네. 기준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기준은 없어요. 뭐 아. 누가 좋다, 뭐 아빠가 좋다, 엄마가 좋다 기준은 없고요. 네. 우리가 지금 법원에서 판례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애복리라 그래요. 자의 예, 아이들의 복지하고 이익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자애복리. 자애복리라고 네. 표현하는데 결국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이는 물어봐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그거를 좀 따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이, 네. 7세 이후의 아이들은 네. 그런 것들을 물어서 가사 조사라는 걸 합니다. 물어서 이제 판단하는데 유아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그래요. 엄마가 좋는 거 엄마 이럴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애착 관계를 따집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 살면 좋을지 여기서 살면 좋을지 통상 이혼 소송을 하면 별거를 오래 합니다. 네. 별거를 할 때 누구랑 사는 애가 중요해요. 그거 만약에 별거 당시에 아빠랑 있었다 그러면 이혼도 이제 아빠한테 주는 경우가 많고요. 별거 당시에 엄마한테 있었으면 엄마한테 주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를 보고 따지는데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또 부정행위를 누가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애복리, 아이의 복지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네,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이라면은 아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이혼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양육권을 그렇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보면 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아기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데려올 거야. 이런 경우 있어요. 실제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사정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도 변경 청구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에 얘기했던 그 억대 연봉의 남성도 본인은 더 이상 사정이 변경돼서 그 양육비를 못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월급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실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양육비도 변경할 수 있고요. 양육권자, 친권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이혼할 때는 엄마가 양육하고 하는 게 맞아 보였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학대를 하고 뭐 폭행을 행사한다 그러면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엄마를 뭐 친권 상실한다든지 친권 제한을 신청을 한 다음에 네. 본인한테 오도록 그것도 심판 청구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변경이 그러니까 가능한 거군요. 아이를 안 키우는 일방의 배우자는 면접 교섭권이라는 걸 행사하는데 네. 면접 교섭권 같은 경우는 2주 내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네. 만나면서 상황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빠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양육권자라든지 친권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친권이나 양육권 이야기를 하면은 낳아준 엄마나 혹은 아빠한테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혼율이 높아진 만큼 재혼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뭐 낳아준 엄마보다는 길러준 엄마가 양육권이나 친권 같은 거를 갖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른 정이 중요하냐, 낳은 정이 중요하냐 이거는 영원한 숙제 같아요. 네. 이런 경우도 많아요. 엄마가 이제 원래 계속 길러줬는데
나중에 이 친모가 찾아옵니다. 친모가 찾아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사망하니까 뭐 아이들한테 상속이라든지 보험금 같은 게 많이 가니까 막 그걸 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 못 크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 키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조금 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키워준 사람이 엄마지 당신이 우리 엄마가 아니라면서 결국 아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뭐 직접 했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했는데 아이들이 이 엄마는 우리한테 어떤 친권자로서 돈을 받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친권을 좀 행사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했고 그게 이제 인용이 된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친권이라는 거는 반드시 엄마나 아빠가 갖게 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전의 민법은 우리 소위 말하는 최진실, 조성민 씨 네네. 사건인데요. 엄마가 만약 사망하면 아버지한테 친권이 부활하고 아버지가 사망하면 엄마한테 친권이 부활하고 친권 자동 부활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는 이제 연관관계가 거의 없는데 네. 갑자기 아버지한테 친권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죠. 또 아버지하고 계속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 할머니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는 바람에 본 적이 없는 어머니한테로 친권이 부활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왜냐하면 친권에 관련된 거는 이 법률상, 재산상 대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돈이 또 글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민법을 좀 바꿨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부활시키는 게 아니고 가정법원에서 그 부분 판단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하더라도 내가 만약 엄마가 사망하면 아빠한테 친권을 받는 게 맞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타당한지 아니면 타당하지 않는지를 법원에서 판단한 다음에 이제 하도록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딱 단순하게 부모들만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친권, 양육권, 뭔가 내 아이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소유물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내세우기에 앞서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선택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다음은요, 김성수 변호사님이 준비한 이 폭행죄에 관한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몸을 좀 이쪽으로 틀어야 될 것 같네요. 아, 예. 네. 아니, 그 상추 사건이 예. 유명했었다면서요. 예, 좀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다 보니까 네. 예, 좀 유명해졌는데 52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께서 골프장 건설을 반대를 하면서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이랑 싸우게 되다가 밥상에 있는 상추를 이렇게 한 움큼 들어서 던졌거든요. 네. 근데 던졌는데 사실 상추라는 게 뭐 이파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무원한테까지 날아가지 않았고 그냥 그 주변에서 이렇게 흩날렸는데 이렇게. 예, 이걸 가지고 이 공무원분께서 폭행이다 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근데 이 법원에서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렇고 이게 폭행이 유죄다라고 판단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럼 왜 이렇게 특이한 판단을 했을까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그 폭행이라는 게 유형력의 행사라는 것인데 네. 이게 꼭 직접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뭐 공포를 느낀다거나 아니면 뭔가 유형력의 행사를 느꼈다면 폭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됐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상추를 던졌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해야 할 생각이 없다. 그냥 내가 화가 나서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처음에 들었는데 또 그렇게 또 해석이 예, 그렇게 해석이 돼버렸군요. 예. 저는 지금 이 상추 사건을 들으면서 이 장면이 드라마 속 장면이 생각이 그렇죠. 났어요. 뭐냐면 이제 결혼할 예비 시어머니와 만납니다. 네. 식당에서. 예비 시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우리 아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어디서 굴러먹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아, 되죠. 너무 너무 잘하시네요. 장면이네요. 아니 어머님 제가 그러니까 시끄러워. 네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 하면서 돈봉투를 탁 닥든지 주면서 뭘 하죠, 통상은. 네. 드라마 보면. 돈봉투 탁 하면서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여자가 저는 성수 씨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꺼져! 이렇게 하죠, 통상. 이거. 꺼져! 이렇게 하면서 물을 얼굴에 끼얹죠. 사실 물막기, 사실 물벼락인데 네. 컵에 드는 물을 얼굴에 딱 끼얹을 때 요것도 우리 판례상으로는 폭행죄예요? 폭행죄 됩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거든요. 폭행죄가 성립할 수, 뭐 침 뱉거나 뭐 이런 다 폭행죄 될 수가 있습니다. 벌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벌금 같은 경우에 폭행죄는 일반 폭행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아니면 구류, 과료 이런 처벌이 규정이 돼 있고 네. 특수 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이런 형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폭처법에 따라서 이게 무슨 법이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폭처법이라고 하는데. 그 폭처법이라고 소위 말을 하는데, 네. 폭처법의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면 이제 또 2분의 1형 가중이 된다거나 이렇게 가중이 되는 규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판단이 될지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거고 또 네. 이게 폭행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 뿌리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폭행이 되고 네. 또 뭐 인터넷에 유명한 그런 짤방이라고 하죠. 짤방 중에 김치 로 이렇게 뺨을 때리고 이런 드라마 장면들도 싸대구로, 있거든요. 싸다구로. 김치 싸다구라고 하죠. 싸다구. 네. 단어를 써도 되는지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참 김치 싸다구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행이니까 그 경우에는 당연히 물 뿌리는 것보다 더 그렇죠. 벌금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함부로 이렇게 드라마에서 봤다고 뭐 네.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폼 잡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면 나주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상해를 입히면 전치를 입히지 않는 네. 어떤 접촉 행위는 다 폭행이라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항상 여기를 이렇게 뜯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엄청 아파 여기가. 남학생들 여기 예, 여기 당기면은. 여기 우리 저 불에 스포츠 머리 나르신 하는데 생명이잖아요. 예, 요거 뜯는 머리가 있었는데 요거가 뜯기면 상해죄고요. 어머. 안 뜯기면 폭행죄입니다. 폭행죄. 예, 폭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잘 되네요. 선생님이 참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의 손맛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그런 경우 없지만 네. 또 학교 얘기인데요. 네. 저희 학교는 이제 저 중고등학교 때는 스포츠 머리를 해야 됩니다. 네. 혹시나 좀 길게 당겼다. 그러면 이제 바리깡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오. 앞에 확 그쵸, 들이대요. 과거에는 많이 그렇게 학생들이. 죄송한 선생님 여러분 다 폭행죄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하지 않죠. 그쵸. 폭행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네. 졸업식 때 뭐 밀가루 그렇죠. 뿌리고 달걀 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게 뭐 친한 사이에서 뭐 그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폭행이 아닌데 네. 뭐 이게 안 친한 사이에서 갑자기 그러면 이것도 폭행이 되거든요. 아, 상대방 예.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다. 예. 원치 않았다. 나는 이런 친하지도 않은데 경우에는. 갑자기 좀 괴롭히는 친구가 괴롭히려고 이렇게 밀가루를 던지거나 그럴 수도 이러면 다 있겠다. 폭행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폭행이 되고 또 네. 좀 특이한 걸로는 뭐 얼굴에 침을 뱉는다거나 당연히 이런 것도 그것도 폭행이 폭행죄예요? 되고 예.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사실. 절대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싸움이 났을 때 네가 먼저 때리지 마. 그러면 어떻게? 침을 뱉어. 그러면 괜찮아. 아유, 폭행이군요. 기준 자체가 침을 네. 땅바닥에 뱉으면 괜찮은데 네. 겁주기에서 네, 네. 얼굴에 뱉어버리면 폭행이 되는 거죠. 아. 상추도 마찬가지. 상추도 그렇네요. 분명히 그 얘기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나 기분 나빠 상추 던졌다는데 네. 던지는 위치가 내 쪽으로 던졌으면 이거는 뭐 괜찮은 건데 네, 네. 그 사람 향해 던진 거거든요. 물 붓는 것도 마찬가지. 딴 데 부어버리면 괜찮은데 얼굴에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행사했으면 폭행죄가 되는 폭행죄. 것이죠. 그렇군요. 폭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요즘 그 묻지마 폭행 이게 또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요. 2017년 초반에 예. 잠실세내역에서 한 청년이 두 2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이 예,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 친구는 얼굴에 4cm나 째졌죠. 네. 그리고 한 친구 치아가 다 손상되고 뭐 함몰됐다. 이런 그렇죠. 기사를 저는 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범인이 잡혔는데 네. 진짜 화가 나는 게 나는 술을 마셔서 그랬다. 블랙아웃을 주장했다고 들었어요. 이거 거짓말 같은데. 그쵸? 저도 뭐 그렇게 술 먹으면 생각해요. 뭐 때려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주치감경이라고 네.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이 상실됐기 때문에 네. 형을 깎거나 없애줬었는데 네. 지금은 법원 판례가 바뀌고 있어요. 특히 술 먹고 그런 행동을 범행을 반복한다면 이 사람 이거 나쁜 사람이네요. 더 중하게 좀 처벌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그쵸. 예전에는 이게 형 감경사유에 들어있었거든요. 심신상실이라는 예전에는, 이야기. 예, 네. 근데 그 예전에 좀 중한 범죄자분이 아예 공식적으로 내가 술이 취했어서 기억이 안 난다. 뭐 아니면 내가 너무 술이 취해서 좀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감경을 노리다가 좀 공분을 많이 사고 좀 이제 판례도 그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취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해서 조금 더 예, 그쵸. 가중처벌될 사유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 반가운 소식이다. 예, 네. 사례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제가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네. 이분이 취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돌을 옷 속에 숨겨서 뭐 가지고 왔다든지 이런 좀 고의적인 행동인 것 같은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사람들이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꼭 한두 분씩 계시지 않으세요? 팀에도? 다행히 저희는 그런 분은 있죠. 없으신 주먹을 것 막 같은데. 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데이트 할 때 네. 이렇게 막 주로 막 찍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데이트 폭력할 가능성이 사실 있고요. 맞아요. 데이트 그게 폭력도 늘고 있잖아요. 시발점이 사실 이렇게 막 주먹 쥐는 거. 네. 그러니까 폭행이 나중에 그렇게 폭행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첫 번째 어떤 징조로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화를 좀 잘 다스려야 될 텐데 두 분만의 화 다스리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뭐 지상렬형을 한 번씩 생각해요. 지상렬 코미디언들. 씨. 그러니까 오.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사람들 했던 말, 막 지상렬형 막 이상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언어의 찌우나 하면서 뭐 마술사. 언어의 마술사잖아요. 네네네. 안구야 습기가 고여.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생각을 하면 어. 되게 이 상황이 별거 아니구나. 화가 좀 화를 잘 안 가라앉아요. 나지만 났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스립니다. 네, 괜찮은 방법이고요. 김성수 변호사님은 아, 너무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화가 나면 굳이 내가 이걸 감정적으로 폭발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이러면 감정 싸움밖에 안 되니까 네. 좀 더 이성적으로 서로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삭히려고 하는데 네. 사실 가족들이나 뭐 아니면 여자친구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크게 싸울 때도 많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폭행을 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쵸. 예, 그쵸. 폭행은 하면 안 되죠. 폭행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네. 기물 파손하시고 이런 분들이 폭행도 똑같아요. 하시기 때문에 네. 기물 파손하시는 분들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하지. 폭행은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요. 한 번만 하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한 번이 어려운 거군요. 데이트 할 때 아니면 연인 사이, 가족 사이에서 폭행이 한번 왔다 싶으면 이거는 네. 그때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좀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정말 좋은 거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살면 살수록 세상은 참 살기 좋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면으로는 세상은 참 무서워지기도 하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원한 범죄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폭행과 또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길거리 다니기도 참 겁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분노 조절 능력까지 약해지고 뭐 어느 누구 한 명이 조심해서 해결된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조가 억울한 사람이 덜 생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폭행죄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께서는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계신가요? 양육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양육비는 가정법원에 이혼할 때는 준다 그러는데 그걸 끝까지 안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중에 선진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아빠든 엄마든 간에 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면 이거는 뭐 아내나 남편이나 전 남편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건 꼭 지켜야 된다. 그건 안 지키면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요. 예, 폭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정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람과 동물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성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항상 나는 동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폭행을 하고 싶더라도 꼭 참고 그리고 또 가해자는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항상 그걸 좀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나부모 씨는 지난해 50평대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효도각서를 받습니다. 요즘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더구나. 물론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고 보니 나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 이해해다오. 부모 자식 사이에 효도각서를 써달라고요? 각서가 무슨 효력이 그렇게 있겠어? 네, 알겠어요. 나 아들은 나 부모가 물려준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을 경우에는 받은 재산을 모두 아버지께 되돌려준다. 각서를 받은 후 나부모 씨는 아들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주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이전 등기를 마치자 아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허리 디스크를 앓는 엄마의 병간호도 가사 도우미에게 맡기며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아들아, 엄마 디스크가 악화돼서 이젠 거동도 불편한데 이를 어쩌면 좋으냐? 그럼 요양원을 가시면 되겠네요. 요즘 요양원에서도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네 엄마랑 집을 새로 얻어서 나갈 테니 지금 있는 집을 다시 돌려다오. 에? 집을 다시 달라고요? 이미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은 아들은 새 집이 왜 필요하냐며 나부모 씨에게 받은 아파트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 네, 이럴 줄 알고 각서를 받아두었던 게야. 이미 제 명의로 돼 있는데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모를 잘 봉양한다는 전제로 물려주었던 아파트. 나부모 씨는 각서 내용처럼 다시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번.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물려준 아파트니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2번. 이미 아들의 명의이므로 아들이 돌려주지 않으면 못 받는다. 네, 정답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나부모가 아들로부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효도각서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나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준 것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민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한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지게 되는 이런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도 마찬가지로 부담부 증여에 대해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각서 내용 중 부모를 잘 봉양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나부모 씨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시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